축생을 바쳐 이승에 머물고 사바의 인간은 사자 몰래 사막도를 엿본다. 아지랑이 핀 보도블럭 한켠에 쭉 늘어선 나무 마디마디마다 비명이 피어오르는 늦여름이었다. 맴맴 소리가 온 방 안에 퍼지는 다세대 주택 한켠에서 땀에 젖어 축 늘어진 셔츠를 입고 있던 나는 선풍기도 켜지 못하고 멍하니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구시대가 된 이메일. 그보다 전 세대가 사용하는 하얀색 종이의 질감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 편지 표면에는 땡땡 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었다. 부고. 사람이 죽었다. 그는 내 20대 전부와 30대 초반을 함께한 스승이었다. 슬프진 않았다. 살아있으려고 애쓰는 내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 스승은 시신도 보여주지 않고 우스리만 떠넘겼다. 그 안엔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공문과 약도, 구비해야 할 서류 목록, 그리고 자필 편지가 들어있었다. 땡땡땡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사후 땡땡땡님의 유언에 따라 귀하에게 고인의 유품과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오니 발신일로부터 2주일 이내로 방문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인 변호사 땡땡땡 드림.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고 성공하진 못했어도 소위 자수성가로 대학의 시간 강사 자리까지 올랐다. 이 긴 시간 동안 그 흔한 로또 4등 한 번 당첨되지 않은 내게 상속이라니.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무엇 하나 머무르지 못하고 미간만 깊게 주름잡았다. 근 10년 만에 과제였다. 그 결과가 무엇일진 모르지만 일단은 가봐야 했다. 건물은 웅장했다. 수십 년간의 교수 생활, 수많은 강연과 방송 출연을 하면서도 늘 양복만 입었고 가족도 취미생활도 없이 홀로 늙어간 교수의 업적이 드러난 듯했다. 강남 항복판에 우뚝 서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소개받은 변호사의 사무실이 보였다. 변호사는 앉으라는 인사말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고인의 편지입니다. 읽어보시죠. 나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뜯어보았다. X에게. 갑작스러우리라 생각한다만 이미 나는 죽은 몸. 죽어서도 낯짝 두껍다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너 역시 인간 이해를 그 업으로 삼는 몸. 어느 정도는 흥미로우리라 생각한다. 인간 심리란 무엇인가? 그것이 내 일생의 목표였고 너에게 물려줄 과업이다. 나는 평생을 연구하였어도 알지 못했고 그렇기에 너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이지. 우리는 무당이나 관상쟁이가 아니야. 내가 늘 하던 말이지. 과학적 사고만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나 X야, 심리학도가 유령이나 귀신 따위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수천만 년 동안 인간의 기저에 존재하는 음영을 입증할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는 육체 이후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관측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러나 직접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한 명을 사자에게 바쳐야만 해. 그렇기에 나는 연속해서 실험하지 못했고 죄책감과 호기심 사이에서 늙어버렸다. 네가 늘 말했듯 난 구시대적인 사람이다. 그렇기에 관습을 집어던지지 못했지. X, 너는 이것을 어찌할 것이냐? 죽음을 소재로 한 지독한 농담일까? 아니면
BPSD의 일환으로 환각을 본 것일까? 교수님과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문장의 완결성을 보았을 때 치매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이곳은 강남의 한복판이었다. 실리 없이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곳.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편지의 내용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고인의 제한은 고인 사후 49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 제한을 수락할 시 상속세를 제외한 약 63억 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63억이요? 셈할 수 없는 숫자 앞에서 대묻고 말았다. 이 돈이면 나탈나탈거리는 선풍기를 치우고 무풍 에어컨을 구매할 수 있으리라. 지긋지긋한 만원 버스에서 벗어나 자가용을 탈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놈의 발전기금, 그것만 내면 실력으로나 신망으로나 김땡땡을 제치고 정교수의 자리도 꿰찰 수 있을 것이다. 어안이 벙벙한 와중에 가까스로 이성의 끈을 잡고 변호사에게 되물었다. 그 제안이란 게 뭔지도 모르면서 제가 이것을 수락하고 수행했는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검증한다는 것입니까?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안의 내용과 수행 방법은 모릅니다. 다만 49일 이내로 언제든지 재방문하셔서 축생을 바쳐 이승에 머물고 사바의 인간은 사자 몰래 사막도를 엿본다. 이 한 문장을 수정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짙은 회색의 택배 봉투를 건넸다. 소책자 분량의 책 한 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변호사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축객령을 내렸다.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어정쩡하게 문 밖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내가 이 금자탑에서 나온 줄 모르게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택시에 올라탔다. 집에 도착해서 잠금장치를 열고 식탁 위에 택배 봉투를 두었다. 사람을 죽여야 한다잖아. 당연히 보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면 왜 나는 이 죄악을 집에 들여놓았는가? 상식과 이성이 욕망같이 섞였고 비릿한 피맛이 났다. 입술을 꽉 깨물고 양손바닥으로 머리를 두들겼다. 이미 편지를 받기 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열어나 보자. 그게 내 결론이었다. 안엔 사자발기라고 쓰인 소책자 분량의 책 한 권과 휴대용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나는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휴대용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러보았다. 선생님 참말로 우열나는겨. 천벌 받는다 아인겨. 내사 받은 게 있으니까네. 하지만서도 재수 없으면 바로 구신이 찡꼴된다니까네. 중장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이어서 꽹가리, 징등이 뒤섞인 사특한 노래가 이어졌다. 이어라 지시나 사자 지시 눌려보자. 텅 빈 방 안이 반사판이 되어 집안을 울릴 정도로 큰 풍물놀이였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가? 긴장이 풀리며 소책자를 집어들었다. 사자발기. 표지를 넘겨보았다. 사자발기. 이것은 지신발기의 아종이다. 지신을 밟는다는 것은 집안 곳곳에 자정하고 있는 지신이 함부로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풍물과 축원 등으로 지신을 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음기의 존재를 밟아 들쳐내어 안녕과 풍운을 기원하는 대신 사기를 쫓아 귀신에게 나아가는 입사진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수년간 이 분야를 지역의 만신에게 문의하였고 어렵사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요약하건대 인간의 희구와는 다르게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탈이 많아서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재수, 팔자, 확률, 그 무엇으로 불러도 좋다. 그러나 살은 사주팔자에 깃들고 날고
사자밟기는 명을 넘는다. 이중 사자밟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지신밟기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은 3명이다. 이를 광부라 한다. 3사람이 가면을 쓰는데 한 사람은 선비, 한 사람은 할미, 한 사람은 귀면이다. 사자밟기는 귀면이 앞에 서고 선비가 마지막에 선다. 귀면은 할미의 가면을 씌운 영정사진을 손에 쥔다. 선비는 까마귀 깃털 장식과 검은 총채를 들고 귀면의 등을 친다. 풍물은 직접 하는 것이 정도이나 녹음으로 대체한다. 시간은 음력 보름이 좋고 안개나 습한 기후가 선호된다. 이들 모두 검은 쾌자를 입고 전립을 쓰며 전립 위에는 지화를 꽂는다. 그리하여 이게 이게 뭐야? 나는 박장대소하고 책을 내려놓았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이 정도면 소설이 아닐까. 자그만치 63억이다. 죽은 사람의 소원이라는데 까짓것 생색은 내주지. 강남의 변호사가 사람을 보내 내 일거수를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심각함은 모두 사라지고 문제만 남았다. 귀면 역할을 할 사람을 찾는 일과 7주 남짓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7주 안에 보름은 3번 온다. 시간 내에 체면이 깎이지 않으면서도 비밀을 엄수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귀면을 할 사람은 의외로 쉽게 찾았다. 아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 나는 심리학과 교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보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원했다. 운이 좋게도 내게는 내담자가 많았다. 라포가 충분히 형성된 내담자 중 죽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A군을 낙점했다. 그리고 집중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A군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 나는 일부러 A군의 그리움을 경시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잃어.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A군이 요구하는 공감을 거부했다. 글쎄, 슬픔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 A군의 생각을 전환했다.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영혼에게 집착하는 건 A군의 문제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동 아닐까? 스스로 쌓아올린 라포를 무너뜨리면서 A군의 반발 심리를 자극하고 동시에 전문가인 나에게 의존하도록 하는데 5주가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사자밟기 이야기를 꺼내어 들었다. 나는 A군이 죽은 B양을 그리워하는 걸 알고 있어. 사랑이었겠지. A군은 의문스러워하면서도 동감하는 표현에 격하게 반응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죽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물론 나는 믿지 않아. 나는 전문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건 내 지도 교수님이 소장하고 있던 책이야. 실제로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 이걸 같이 하는 거야. A군의 연인인 B양은 나타나지 않겠지. 아니, 사양할 필요 없어. 지금 나는 A군에게 벌을 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우스운 활극을 하는 동안 나는 A군의 감정에 공감하고 A군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우스우면 어때? 내가 같이 해줄게. 나는 속삭였다. 사자밟기의 장소는 개천이 있고 너른 길이 있으며 인구가 과밀하지 않는 곳이어야 했다. 서울 인근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 하루는 파주에 들렀다. 파주는 과거 수해로 인해 폭이 넓은 뚝방이 많았는데 그중에 이 뚝방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옆으로 길게 누운 미음 모양을 하고 있었다. 미음의 양옆 획이 다리로 연결되어 개울을 건널 수 있는 구조였다.
게다가 이곳은 안개가 자주 끼고 인적이 드물어 순례길 삼아 의식을 수행하기 좋았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초저녁이었는데도 주변에 가로등 하나 없어서 그런지 인기척도 없고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렸다. 나는 똑 본 김에 뚝방길에서 예행 연습을 하기로 했다. 내 역할은 만신이 써주었다는 경문을 읊으면서 앞서가는 A군의 등허리를 총체로 툭툭 두들기는 거였다. 휴대전화로 파일을 열어 읽으면서 손으로는 총체 치는 신용을 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뒤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웬 할머니의 웃음소리였다. 웃음의 첫 음절이 하도 높아 고양이로 생각했던 것이었다. 나는 겸연쩍어서 얼른 휴대전화를 잠그고 차가 세워진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너 아주 재밌는 짓을 하는구나. 너 그러다 죽어. 이미 붙었어. 그만해라. 미친 여자가 틀림없다. 아니, 미친 짓거리를 봤으니까 미친 소리가 나온 걸지도 모르지. 나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자조했다. 장소는 여기로 하자. 남은 건 보름달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음력 보름이었다. 그럼 시작할게. 나는 어색하게 욱조렸다. 그래도 몇 차례 연습해서 그런지 의외로 소리는 술술 나왔다. 머리라도 개천수면 용왕제를 지내주고 나무라도 고목이면 목신제를 지내주는 뒤 흉신 잡기 마귀와 악신은 어디매로 가나이까. 이리 치어 다리 밑으로 가고 저리 치어 물알로 가고 불쌍한 넋을 누가 와서 걷어주나. 음력 보름 이 광부가 장읍하고 사자배니 공사다망 자삭해서 내님 놓고 귀신 걷어가오. 음력 보름 이 광부가 장읍하고 사자배니 공사다망 자삭해서 내님 놓고 귀신 걷어가오. 이제는 녹음기 차례였다. 나는 선비 가면을 쓰고 A군의 등을 총체로 툭툭 두들기며 녹음기를 틀었다. 녹음기가 왕왕 울었다. 소리가 이어지고 몇 바퀴나 돌았을까.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땀인가 싶어 왼손으로 얼굴을 훑어내는데 비는 아래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릿한 향기가 났다. 그것은 A군의 피였다. 나는 그제서야 내 오른손을 바라볼 수 있었다. 오른손의 손목 힘줄이 도드라지게 솟아나고 총체를 쥔 손에는 얼마나 악다구니를 썼는지 감각이 없었다. 이것을 멈춰야 하는데 막고 있는 A군이나 때리고 있는 나나 멈출 수가 없었다. 신체를 움직이는 감각은 오히려 또렷한데 사고가 행동과 충돌하는 기이함이 온몸을 더듬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하늘은 보름이 환한데 주변은 안개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때 저 논두렁 멀리에서 방울소리가 났다. 점점 녹음기에서 나는 소리와 섞여 녹아들어 가는데 벼 위를 안개 다리를 발판 삼아 사선으로 걸어오는 무리가 보였다. 안개 속에서도 그들의 음영은 너무 뚜렷해서 파란 불길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나와 A군의 발걸음은 다리로 향했다. 다리는 저 무리와 우리가 만날 지점이었다.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 오자 앞선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검은 쾌자를 입고 검은 전립을 쓰며 낯빛이 푸른 사자였다. 힘껏 참고 있던 웃음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귀 뒤에서 들렸다. 스승의 목소리였다. 이 재물은 누구니? 너도 나처럼 다루기 쉬운 놈을 골라 잡았느냐? 고맙다. 김석대,
그것은 내 이름이었다. 사자는 내 이름을 듣기라도 한 듯 내 이름을 3번 불렀다. 김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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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한 번 이름이 불릴 때마다 또렷했던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에야 눈을 뜰 수가 있었다. 눈을 떠 감각을 더듬어 보니 온몸이 새망치질을 당한 듯 쑤시지 않은 곳이 없었다. 내 옆에는 A군이 쓰러져 있었다. 총체로 내려쳐 피투성이가 된 등짝이 시커멓게 죽어 있었다. 다행히 A군은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A군을 들쳐업고 A군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일단은 그게 최선이었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강남의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웃으며 물었다. 축생을 바쳐 이승에 머물고 사바의 인간은 사자 몰래 사막도를 엿본다. 이에 대한 대답은 찾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변호사는 차량을 불러 A군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A군은 의식 불명의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 몇 개월이 흘러 의사는 A군의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깨어나지 못했다. 경찰이 A군의 사고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방문한 자취방에는 소책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자 밟기. 그 책자의 첫 페이지에는 붉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축생을 바쳐 저승에 머물고 사막도의 요만은 사자 몰래 사바에 머문다. 경찰은 이 필체를 가진 사람을 김 교수로 의심했으나 그것은 김 교수의 필체도 A군의 필체도 아니었다. 김 교수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군 뇌사 사건은 결국 미제로 종결되었다.